당신은 주전자 소리에 잠에서 깨고 아침 뉴스를 보기 위해 TV를 켭니다. 그리고 갑자기 침묵을 가르며 천둥처럼 울려 퍼지는 속보. 트럼프, 브라질에 대해 50%의 관세 부과, 오렌지 주스, 철강, 기계, 엔진,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이 비싸졌습니다. TV 화면에 도널드 트럼프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차가운 눈빛, 칼날처럼 날카로운 말들. 그는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브라질 전체가 숫자로 시작되지 않은 무역 전쟁의 중심으로 밀려 들어갑니다. 몸짓과 연설로, 상처 입은 동맹과 자존심의 충돌로, 왜 지금인가, 왜 브라질인가, 전 세계가 놀라움 속에 지켜봅니다. 이번 공격이 트럼프가 자신의 이미지로 오랫동안 조장해온 상투적인 무역 적대의 또 다른 장일 뿐인지, 아니면 이번에는 그 이면에 더 깊은 무언가가 있는지 말이죠. 기자들은 추측하고 시장은 흔들리며 전문가들은 급히 엑셀을 엽니다. 하지만 그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관세는 단지 산투스 항구의 화물 컨테이너에 붙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건 메시지입니다. 국기 이념, 그리고 응어리진 감정으로 가로지른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제 떠오르는 질문은 단순하면서도 불길합니다. 트럼프는 진짜로 무엇을 원하는가? 경제 문제였다면 협상할 여지도 있었습니다. 무역 수지 문제였다면 통계를 내세워 긴장을 완화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어조는 다릅니다. 말하는 눈빛에 외교는 없습니다. 그 속엔 보복의 불꽃이 있습니다. 브라질을 굴복시키고 한계를 시험하려는 시도, 트럼프가 여전히 세계를 자신의 의지로 휘어잡을 수 있다는 걸 입증하려는 듯이. 그리고 그때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브라질은 멕시코도 아니고 캐나다도 아닙니다. 같은 협정을 맺지도 않았고 같은 지리도, 같은 무역 의존도도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상적인 표적일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전략적 공격을 위한 시험장 같은 존재. 트럼프는 여기에 압박을 가하면서도 자국 경제를 곧장 건드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엔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분석가들도 수치로 계산할 수 없는 어떤 불편함이 자라왔습니다. 루라 대통령이 가짜 뉴스에 맞서 목소리를 높이고 볼소나루 지지 기반의 네트워크를 압박하고 브라질을 워싱턴의 주류 내러티브에 얽매이지 않는 독립적인 국가로 만들겠다고 나선 이후부터 브라질은 지금 더 자율적이고 더 목소리를 내는 나라가 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같은 인물에게 그건 단순한 도전이 아니라 참을 수 없는 모욕입니다. 그가 말하는 불공정 무역 관행이라는 비난은 막연하고 모호하며 반복적인 레퍼토리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말 속을 들여다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이 관세 전쟁은 사실 또 다른 전쟁의 연장선입니다. 내러티브의 전쟁. 그리고 이 전쟁에서 브라질은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려 합니다. 미국에 굴복하지 않는 동맹과 함께 주권을 중심에 둔 연설과 몸짓으로 오래된 종속의 규칙을 깨고 있는 중입니다. 그 선택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그 대가를 받겠다는 겁니다. 탱크도 군사적 위협도 아닌 더 교묘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관세로 그는 알고 있습니다. 높은 세율 하나로 생산 체인을 조이고 투자자의 신뢰를 흔들고 정치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걸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극심한 불평등이 존재하는 브라질 같은 나라에서는 조금만 건드려도 사회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걸. 그런데도 브라질의 반응은 이상합니다. 브라질리아의 복도의 공황은 없습니다. 공식 발표에도 패닉은 없습니다. 루라는 기대했던 유화적인 어조 대신 단호한 대응을 내놓습니다. 그의 말에는 도전적인 빛이 있습니다. 마치 이 공격이 예상되었고 심지어는 무력할 것이라는 듯이, 혹은 더 나아가 쓸모없다는 듯이. 하지만 누가 이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선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세가 붙은 오렌지 주스톤 하나하나가 내륙의 한 가족을 의미합니다.
통관에서 막힌 기계 부품 하나는 생산 감소, 고용 감소, 세수 감소로 이어집니다. 공식 담화는 강경하지만 긴장은 이미 시스템 구석구석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노조, 창고 사이사이에. 그러나 지금 울려 퍼지는 질문은 브라질이 버틸 수 있을까가 아니라 트럼프는 왜 브라질이 방역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까 말입니다. 그는 브라질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과소평가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더 악의적으로 내부 분열, 즉 정부를 안에서부터 약화시켜 밖에서의 굴복을 유도하려는 전략을 믿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평온함 뒤에는 여전히 하나의 질문이 회랑을 메아리칩니다. 그리고 저녁 식탁 주위의 대화 속에서도 반복됩니다. 브라질은 정말로 미국이 필요한가? 바로 여기서 우리는 브라질의 대응 이면에 숨겨진 진짜 구조를 보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브라질은 더 이상 미국을 무역의 패로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과거와의 가장 큰 단절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90년대를 살아온 사람이라면 기억합니다. 워싱턴에서 열리는 회의 하나하나에 얼마나 긴장했는지, 백악관의 작은 손짓 하나, 협정에 대한 희망적인 발언 하나에도 민감했던 시절이 있었죠. 마치 우리의 경제적 안정을 대륙 반대편에 사는 누군가의 기분에 걸어놓은 것처럼.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현재 브라질 수출의 단지 12%만이 미국으로 향합니다. 그 사이에 중국은 전략적으로 브라질 최대의 무역 파트너로 자리 잡았고, 유럽연합은 그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단순한 기술적 재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에서 살아보면 그건 사람과 얼굴의 이야기입니다. 예전엔 플로리다로 향하던 오렌지 주스가 이젠 벨기에로 가고 있습니다. 마투그로스에서 수확한 콩은 아시아로 향하고, 조인빌리에서 제조된 산업 부품은 인도의 공장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동 미국 중심에서 벗어난 분산 구조는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수십 년간의 시도와 실패, 좌절과 재건의 결과입니다. 페이라지 산타나에서 트랙터 부품을 팔던 밀통 씨는 지금 베트남의 부품을 수출합니다. 미나스 제라이스에서 평생 커피를 재배해온 이본이 여사는 미국발 위기로 가격이 곤두박질치는 걸 겪은 후 협동조합의 도움으로 이제 독자적인 라벨을 달아 독일의 특수 커피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50, 60을 넘긴 사람들. 콜로르 플랜 당시 밤잠을 설쳤고 약속을 믿지 않고 가진 것으로 버티는 법을 배운 세대입니다. 이 세대에게 두려움은 더 이상 동력이 아닙니다. 그들을 움직이는 건 기억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가르칩니다. 한 곳에만 의존하는 무역은 서리가 내릴 걸 알면서도 하나의 밭에만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브라질은 이제 다양화를 배웠습니다. 그 자체가 권력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자율성이 도널드 트럼프를 그렇게 불편하게 만드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가 원하는 게임에는 복종 아니면 충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에게 국가란 파트너가 아니라 도구입니다. 그리고 도구가 말을 듣지 않으면 그는 부수려 합니다. 논리는 잔인하지만 단순합니다. 그는 독일, 캐나다, 프랑스에 그랬습니다. 이제 브라질에도 시도 중입니다. 하지만 그가 간과했을지 모르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2025년의 브라질은 더 이상 명령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 명령의 대가부터 따져보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 상파울루 광역권에서 아침 5시에 만원 전철을 타기 위해 일어나는 35살 노동자에게 이런 갈등은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쌀값, 연료비, 고용 안정성, all of it. 뉴스가 알파벳 약자와 그래프로 넘쳐나도 실제로 걸려있는 건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더 이상 경제 전체를 장기말처럼 다루는 권력자들의 인위적인 불확실성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질문은 브라질은 얼마나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브라질은 얼마나 의존하고 싶어 하는가입니다. 필요는 상황에서 비롯될 수 있지만
의존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브라질은 마침내 다르게 선택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시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비유가 있습니다. 한 아이가 어릴 적부터 단 하나의 길만 있다고 들으며 자랍니다. 같은 규칙을 따르고 같은 옷을 입고 같은 방식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그는 오랫동안 복종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넘어짐 끝에 그는 다른 선택이 가능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다른 언어를 배우고 다른 문화를 경험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는 걸 말이죠. 브라질은 지금 그 지점에 와 있습니다. 미국과의 역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그림자 아래 사는 것도 거부합니다. 물론 이것이 단절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성숙함을 의미합니다. 어떤 나라도 우리의 경제 존재 전체를 하나의 축에 걸어두어선 안 된다는 자각, 여러 나라와 협상하는 데는 처음엔 더 많은 비용이 들 수 있지만 그 안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는 이런 미묘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합니다. 그의 세계관은 이분법적이고 거칠며 즉각적인 이익과 필요한 적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래서 루라 같은 인물이 독립성을 암시하면 트럼프는 대화가 아니라 위협으로 대응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 통제는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립심 강한 라틴 아메리카 국가가 독자적인 길을 가기 시작할 때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하지만 그 행동의 진짜 배경을 이해하려면 헤드라인을 넘어 인물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단지 그가 맡고 있는 직책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는 평생 대립과 분노, 타인을 굴복시키며 쌓아온 승리의 산물입니다. 그의 리더십 스타일은 대선보다 훨씬 전부터 형성되었습니다. 그의 젊은 시절, 이미지와 권력, 돈에 대한 집착 속에서 뿌리내린 것입니다. 이는 마치 시진핑과도 유사합니다. 그는 문화 대혁명 시기에 아버지의 공개적인 수모를 겪으며 세계관을 형성했고 전통, 기술, 감시가 결합된 권력 전략을 발전시켰습니다. 이런 지도자들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계를 이해하는 데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 같은 세계 정세를 형성하는 대통령들의 전기를 담은 특별 이북을 준비했습니다. 이 이북에서는 그들의 성격을 형성한 사건들, 그들을 이끄는 심리적 특성, 그들의 내밀한 전략과 드러난 모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이해할 때에만 오늘의 사건을 진정으로 명료하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북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O que acontece quando a tentativa de castigo vira, sem querer, empurrão? Quando o que deveria ser punição abre uma trilha que ninguém havia explorado? Essa é a tensão que agora se espalha pelos bastidores. Há empresas brasileiras que nos últimos meses aceleraram certificações para o Sudeste Asiático. Outras redirecionaram investimentos para a infraestrutura logística em países vizinhos. Um fabricante de peças hidráulicas de Belo Horizonte fechou contrato com uma distribuidora polonesa, que antes sequer respondia e-mails. E tudo isso não é milagre, é resposta. Só que nem toda resposta vem sem custo. Nos centros de distribuição de Campinas, o ritmo mudou. Horários foram ajustados, turnos cortados, os caminhões ainda partem, mas às vezes com menos volume. E isso bate onde dói, no caixa de quem não tem margem para errar. A funcionária de 42 anos, que perdeu 2 horas extras por semana, sente mais do que a flutuação cambial. O motorista que fazia 4 entregas e agora faz 3 tem mais tempo em casa, mas menos dinheiro no bolso. E mesmo que ninguém diga em voz alta, a incerteza assombra como um eco. Porque todo desvio custa energia e o Brasil já está cansado de correr sem saber onde é a linha de chegada. Ainda assim, algo pulsa nesse esforço coletivo. Uma espécie de consciência nova. Como se o país, pressionado a mudar a rota, começasse a descobrir versões de si que estavam adormecidas. Quantos sabiam que o mercado indonésio tem demanda crescente por derivados de celulose?
Quantos imaginavam que o Egito buscava fornecedores de proteína animal com padrões sanitários compatíveis? Quantos sabiam que a Argélia tem interesse em equipamentos industriais brasileiros desde 2023? Essas portas estavam ali. O que faltava era a necessidade de atravessá-las. Porque, no fundo, o que Trump não entende é que o Brasil não é uma linha na planilha de déficit americano. É um país com memória, e quem tem memória tem orgulho, tem mágoa, tem história guardada. Lembra do tempo em que precisava implorar por uma linha de crédito, quando aceitou ser empurrado para parcerias que só beneficiavam um lado. Lembra de todas as vezes em que, ao tentar subir um degrau, ouviu que era melhor ficar no lugar. Agora, quando aparece um presidente que tenta reprisar esse roteiro, a resposta não é escândalo, é recusa. Um tipo de dignidade que não pede desculpas por existir. Mas será que isso vai durar? Será que, se o cerco apertar mais, o Brasil vai continuar com essa cabeça erguida ou vai acabar negociando de novo com o chapéu na mão? Essa é a dúvida que atravessa o Palácio do Planalto, os escritórios das multinacionais, os sindicatos. Não existe resposta definitiva, só o tempo dirá. Mas o que já está claro é que o país não está mais parado, ele está se rearranjando, e nisso a potência. Talvez seja por isso que os analistas americanos mais atentos estão deixando de olhar para as tarifas e começando a observar os efeitos colaterais. Porque o que começou como ataque unilateral pode terminar como divisor de águas. Se daqui a 2 anos o Brasil tiver ampliado sua presença na Ásia, reforçado laços com países árabes, fortalecido a cooperação Sul-Sul e reduzido sua exposição ao mercado norte-americano, não será porque planejou essa crise. Será porque resistiu a ela de uma forma que ninguém esperava. E aqui mora a ironia. Donald Trump, ao tentar colocar o Brasil de joelhos, pode acabar impulsionando justamente aquilo que ele mais teme: a autonomia real de um país do sul global. Uma autonomia que não se baseia em ideologia, mas em necessidade. Que não se declara em discursos vazios, mas se manifesta em contratos assinados, em rotas marítimas redesenhadas, em contêineres desembarcando em destinos novos. 배올로 줄여던 것이 느슨하지 않게 밀어주는 계기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벌이 되어야 할 행동이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길을 열어버린다면 지금 바로 그 긴장감이 마쿠에 퍼지고 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브라질 기업들 중 일부는 동남아시아 시장을 위한 인증 절차를 앞당겼습니다. 또 다른 기업들은 이웃 국가들의 물류 인프라의 투자를 재조정했습니다. 벨루오리존치에 있는 한 유압 부품 제조업체는 과거에는 이메일 답장조차 받지 못했던 폴란드 유통사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기적이 아닙니다. 반응입니다. 하지만 모든 반응이 대가 없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캄피나스 유통센터들에서는 작업 흐름이 변했습니다. 근무 시간은 조정되었고 교대조는 축소되었습니다. 트럭은 여전히 출발하지만 가끔은 물량이 줄어든 채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가장 약한 곳에 먼저 닿습니다. 실수할 여유가 없는 사람들의 지갑에 말이죠. 42, 세 여성 직원은 주당 2시간의 초과 근무를 잃었고 환율 변동보다도 그 손실을 더 크게 체감합니다. 4건의 배송을 하던 기사는 이제 3건만 처리합니다. 집에 있는 시간은 늘었지만 지갑은 더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큰 소리로 말하진 않지만 불확실성은 메아리처럼 사람들을 따라다닙니다. 모든 전환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브라질은 더 이상 끝이 보이지 않는 경주에 지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단적 노력 속에는 어떤 맥박이 뛰고 있습니다. 새로운 의식의 탄생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압박 속에 방향을 바꾼 국가가 잠들어 있던 새로운 자아를 발견해가는 것처럼 인도네시아 시장의 펄프 유래 제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걸 몇 명이나 알고 있었을까요?
이집트가 위생 기준에 맞는 축산물 공급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알제리가 2023년부터 브라질산 산업 장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걸 몇 명이나 알았을까요? 그 문들은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단지 그것을 통과해야 할 필요가 없었을 뿐입니다. 근본적으로 트럼프가 이해하지 못하는 건 브라질이 미국의 적자표에 찍힌 하나의 줄이 아니라는 겁니다. 브라질은 기억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기억이 있는 나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숨겨진 역사도 있습니다. 한 줄의 신용을 위해 애원했던 시절, 한쪽만 이득 보는 파트너십을 수용했던 시간, 한 걸음 더 나아가려 할 때마다 그 자리에 있어라는 말을 들었던 기억, 그리고 이제 그 시나리오를 반복하려는 대통령이 다시 등장했을 때 브라질의 반응은 분노가 아니라 거절입니다. 존엄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자세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압박이 더 심해진다면 브라질은 계속해서 고개를 들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시 모자 벗고 협상 테이블로 향하게 될까요? 이 질문은 플라날투궁, 다국적 기업 사무실, 노동조합 사무실 곳곳을 가로지릅니다. 확정된 답은 없습니다. 시간만이 말해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합니다. 브라질은 더 이상 정체되어 있지 않다는 것, 재정비 중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가장 주의 깊은 미국 분석가들은 이제 관세 자체보다 그 여파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단독 공격으로 시작된 사건이 역사의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2년 후 브라질이 아시아에서의 존재감을 확대하고 아랍권과의 관계를 강화하며 남남 협력을 심화하고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었다면 그것은 이 위기를 계획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견뎌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에 아이러니가 숨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브라질을 무릎 꿇리려 했지만 결국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걸 부추기고 있는 셈입니다. 글로벌 사우스의 진정한 자율성. 이 자율성은 이념이 아니라 필요에서 비롯됩니다. 허무한 연설이 아니라 계약서에 적힌 서명, 재편된 항로, 새로운 목적지에 도착한 컨테이너들 속에서 실현됩니다. 사건은 페르남부크 내륙에서 열린 한 집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후덥지근한 4월의 밤, 수천 명의 땀에 젖은 얼굴들 앞에서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은 마이크를 단단히 쥐고 여과 없이 외쳤습니다. 어떤 그린고도 여기에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그 문장은 준비된 연설문에 없었습니다. 보좌진의 승인을 받은 것도 아니었고 이따마라티 외교부의 검토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분노, 자존심, 기억을 담은 한 줄기 분사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수많은 브라질 사람들이 느끼고 있었지만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이 그 문장 하나로 전국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건 단지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도발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의 주저함과 결별하는 상징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브라질은 항상 강대국을 불쾌하게 만들까 두려워했고 국제적 리듬에 맞춰 춤을 추는데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계가 계산된 대응을 기대하던 그 순간에 울려 퍼진 건 외침이었습니다. 존재를 허락받지 않는 당당한 목소리. 그 문장은 곧 바이럴처럼 퍼졌습니다. 정부 지지자들뿐 아니라 심지어는 비판자들마저 SNS와 대화 속에서 들어서 속이 다 시원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브라질, 특히 나이든 세대가 가슴에 맺혀있던 감정, 우리는 북방우 대국의 하청 국가 취급을 받고 있다는 그 느낌, 그게 말로 표현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문장의 이면엔 단순한 배짱뿐 아니라 계산과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룰라는 알고 있습니다. 이건 드물게 찾아온 기회입니다. 트럼프의 상업적 공격을 정치적 연료로 바꾸는 기회. 단지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것이 아니라 브라질이라는 국가가 세계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지 새롭게 정의하는 기회입니다. 공격받고도 품위를 지켜 응수한다면 사람들은 저항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반응 속에서 자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 움직임은
공허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배경에는 BRICS가 있습니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구성된 이 동맹은 지난 2년간보다 견고해졌고 이제 트럼프의 공격 이후 조연에서 전략적 주연으로 떠올랐습니다. 룰라는 BRICS 회담에서 무역을 넘어서 국방, 인프라, 에너지, 기술까지 논의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브라질을 새로운 영향권 속 핵심 발언권으로 위치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 맥락에서 거의 보도되지 않은 중대한 움직임이 하나 있습니다. 이타마라티는 현재 중국과 인도 대학들과 협력하여 농업기술 공동 개발을 위한 과학협력 조약을 마무리 중입니다. 3년짜리 프로젝트이며 비릭스 개발은행들의 직접 자금 지원을 받습니다. 이로써 브라질은 미국과 유럽에서 수입하던 농업 원자재 의존도를 최대 40%까지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즉, 로열티가 붙은 유전자 조작 종자를 수입하는 대신 브라질은 세라도와 카팅가 지역에 맞는 자체 품종을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에서 그것은 곧 힘입니다. 또한 거의 보도되지 않은 또 하나의 소식. 브라질의 국영에너지 기업은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함께 리튬과 니오뷴 같은 핵심 광물 자원을 북부의 원주민 지역 및 미탐사 지역에서 조사 중입니다. 목표는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자국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분야는 현재 소수의 강대국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룰라는 조심스러운 균형을 맞춰야 할 과제에 직면합니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이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지역 주민들이 또다시 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외면당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긴장은 이미 자리 잡았습니다. 쉬운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복잡성이야말로 현재 브라질의 순간을 깊이 있게 만듭니다. 이건 단순한 관세 방어가 아니라 지정학적 재편의 시작입니다. 브라질은 지금 자신에게조차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움직임은 거리로도 퍼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노동조합, 민중운동, 기업단체들이 국내 생산 가치 제고를 위한 전국 캠페인을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싸구려 보호주의도 감정적 호소도 아닙니다. 공동체의 선택이라는 감각을 회복하려는 시도입니다. 저항은 정부만의 몫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선택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면 벨루오리존치의 한 유기농 장터에서 농민들은 제품 옆에 이런 문구가 적힌 팻말을 세웠습니다. 과거에는 마이애미로 수출했습니다. 지금은 마푸토로 보냅니다. 예전엔 오렌지가 캘리포니아로 갔습니다. 지금은 아부다비로 갑니다. 이런 작고 익명 같은 제스처들이 브라질이 더 이상 자리를 구걸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나라라는 새로운 내러티브를 엮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스스로를 작게 느껴왔던 국민의 자존감을 건드립니다. 물론 모든 내러티브는 행동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룰라는 정확하게 승부수를 던지고 있습니다. 최근의 국제정상회담에서 그는 트럼프의 관세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을 뿐 아니라 브라질이 이 사안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강대국들이 규칙을 자기 맘대로 바꾸려 할 때에도 국제 질서에는 여전히 룰이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시도입니다. 철제 드럼통과 나무 조각 사이 창고 구석에 찢어진 종이 상자 하나가 신문보다 먼저 소식을 전했습니다. 미나스제라이스 남부에서 수확한 스페셜 커피로트가 미국으로 수출되지 않는다는 사실. 구매자는 취소했습니다. 예고도 협의도 기회도 없이. 그 순간 73세의 아달베르투 씨는 50년 넘게 커피를 재배해온 손으로 나무 상자에 앉아 30분 가까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놀람도 아니었습니다. 소리내지 않지만 갉아먹는 무기력, 그의 머릿속을 천둥처럼 스친 질문. 또 이건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무 잘못도 없이 세상이 무너지는 걸 여러 번 느꼈고 이게 마지막도 아닐 거란 걸 압니다. 아달베르투 씨는 트럼프의 연설을 보지 않고
국제 사설을 읽지 않으며 지정학 포럼에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몸으로 압니다. 외국이 관세를 곤봉처럼 휘두를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오지 않는 트럭, 멈춰버린 창고, 어조가 바뀐 은행. 통역은 필요 없습니다. 메시지는 그대로 전달됩니다. 하지만 이번은 다릅니다. 그는 22살 손자를 바라봅니다. 주립대에서 국제무역을 공부하는 학생, 손자는 박람회를 기획하고 아프리카 협동조합과 이메일을 주고받고 대서양 항로를 통한 수출을 구상합니다. 할아버지가 지도에서 찾지 못하는 나라들과도 계약을 준비합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문이 닫히면 창문을 여는 세상, 허락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공간을 점유하는 세상. 아달베르투 씨는 모든 걸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그 오래된 상처가 이제는 조금씩 아물기 시작했는지도 모른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것이 바로 그것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에서 자리를 차지하려면 얌전히 굴어야 한다고 배운 세대가 마침내 일어서서 말하기 시작한 것. 이제는 세상이 우리 말을 들어야 하지 않겠나? 트럼프와의 이 위기가 길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스스로의 준비된 힘을 드러내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모두가 이렇게 믿는 건 아닙니다. 브라질리아는 긴장 속에 있고 경제부는 냉정한 숫자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양국 간 무역 위축 전망, 붉은 곡선을 그리는 차트. 하지만 그 사이 또 다른 내러티브가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브라질도 방역할 수 있다는 것.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카메라가 닿지 않는 관료실에서는 미국의 민감한 산업에 대한 보복 관세 검토가 시작되었습니다. 에탄올, 대두, 돼지고기. 타격을 받으면 즉각적인 정치적 소란이 일어날 품목들. 미국 농업의 심장부를 흔드는 카드. 아이오와의 대두를 건드리고 일리노이의 에탄올을 건드리는 일. 모든 대선에서 결정적 주가 되는 주들. 그리고 트럼프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과연 룰라는 이 길을 택할 용기가 있을까요? 이미 신호는 나왔습니다. 엠브라파 본사 행사 중 보복 조치에 대해 질문받은 룰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쪽만 메뉴를 정하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이 문장은 헤드라인을 장식하지는 않았지만 정책 결정자들의 경고등을 켰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즉흥이 아니라 계산된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브라질은 마음만 먹으면 방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게임의 판이 바뀝니다. 하지만 모든 선택은 대가를 동반합니다. 보복은 비용이 따릅니다. 그 대가는 브라질 경제의 취약한 부문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소규모 농식품 산업, 가족 농가, 시장 다변화를 아직 이루지 못한 기업들, 예를 들어 파라나 내륙에서 수제잼을 만드는 64살의 루신다 여사. 매출의 절반은 뉴욕의 고급 매장 체인에서 나옵니다. 그 문이 닫히면 그녀에겐 아직 B플랜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거의 논의되지 않았던 요소가 등장합니다. 국제 물류가 전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몇 달간 연방정부는 페르시아만과 동남아시아의 전략적 항구들과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목적은 미국과의 통상 마찰이 심화될 경우 브라질 제품 수출을 위한 대체 경로 확보. 예시 스페인 아레시라스 항구는 미국 해운사들이 지배하던 대서양 항로 대신 유럽으로의 재분배 거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움직임, 브라질과 이란의 비제재 분야 협력. 농업 연구, 학술 교류. 평상시 같으면 이상해 보일 제스처가 이제는 전략적으로 느껴집니다. 여기서 막히면 저기서 연다. 직설적인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미국이 더 많은 관세가 아니라 외교적 압박으로 대응한다면 세관 지연, 서류상의 까다로움, 위생 기준을 내세운 기술적 제약, 이미 조짐은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항에서 브라질 냉동 닭고기, 화물이 별다른 설명 없이 12일간 보류. 서류가 완비된 자동차 부품 로트가 기준 미달 사유로 반송.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서서히 패턴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브라질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참고 지나갈 것인가 아니면 맞서 싸울 것인가? 이건 단지 기술적 선택이 아닙니다. 정서적 선택입니다. 국가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트럼프에게 가장 위험한 건 바로 그 효과일지도 모릅니다. 즉각적인 관세의 충격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성, 한번 깨어난 의식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한 번이라도 표가 조작된 게임을 보게 되면 그 다음엔 그 규칙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진짜 질문은 승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이 폭풍이 지나간 뒤 우리는 어떤 나라가 되고 싶은가? 그 대답이 자율성과 존엄의 뿌리를 둔 진정한 위대함이라면 단순히 버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관계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우리를 제한하는 모델들을 의심해야 합니다. 편의를 이유로 침묵을 삼키는 습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역사적 기억을 되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어떻게 대우받았는지를 잊어버린 민족은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게 될 뿐만 아니라 같은 실수의 공범이 될 위험마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후아제이루의 한 청년은 동남아시아 시장에 망고를 판매할 꿈을 꾸고 있습니다. 파라이바 아그레스치의 한 여성 엔지니어는 자신의 생산 라인을 인도 땅으로 이전하기 위해 노동법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외교관은 인도네시아 지도자들과 상업협정을 논의하며 어떠한 강대국의 축복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서양 건너편 워싱턴 DC 의 조용한 사무실 어딘가에서는 어쩌면 누군가가 이렇게 자문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브라질이 각주가 아니라 주어처럼 행동하기 시작한 건 도대체 언제부터였지? 그 대답은 아마도 지금 쓰이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라는 순간 속에서, 각 선택 속에서, 각 경청 속에서 존재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작은 단절 속에서, 그리고 만약 왜 도널드 트럼프 같은 인물들이 세상이 자신들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믿는지, 왜 통제를 잃는 것을 존재의 위협으로 느끼는지, 왜 충격 전략을 통해 권력의 환상을 유지하려 하는지 이해하고 싶다면 이제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할 때입니다. 저희는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 같은 지도자들을 만든 기원, 상처, 집착을 다룬 디지털 전자책을 준비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연대기나 직책 소개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들의 감정적 내면, 가족관계, 말없이 권력을 구축해온 선택의 궤적을 드러냅니다. 이 여정을 이해하는 것은 오늘의 코드와 다가올 미래의 위험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접속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성찰이 당신을 어딘가 건드렸다면, 질문을 던지게 했거나 시선을 넓혀줬거나 당신의 침묵을 불편하게 만들었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여정을 함께할 누군가와 공유해주세요. 무엇보다 댓글로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이 모든 일이 지나간 뒤 당신은 어떤 브라질을 함께 만들고 싶나요? 끝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단지 콘텐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깨어남에 대한 초대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여기까지 도달했다면 당신은 이미 더 이상 자동 조종 모드로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곧 다시 만나요. 우리는 다음 걸음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